예, 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 7, 그 민해상, 민내 사랑, 그것이 궁정풍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그 락강의 그 승화 개념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지, 원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프로이드의 그 에, 죽은 아버지의 법, 이것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승화의 원형으로서의 궁정풍 사랑,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물의 궁극적 승화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승화가 가능하다는 상상 속에서 우리는 승화의 문제에 접근하게 된다. 사물의 궁극적 승화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하죠. 이거는 완전한 승화라는 것은 그 신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승화에 근접하는 것이죠. 이 승화의 원형을 제시하기 위해서 락강은 민내 역사를 출발점으로 선택했습니다. 민내는 독일어의 리베와는 상당히 다르고 프랑스어로 아모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체 도덕률, 전체 윤리, 전체 삶의 방식의 그 외양, 형식, 표현, 확립, 그것을 궁중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전체 도덕률의 그 원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온화하고 문명화되지 않은 시기에 이 비범한 패션, 민내 사랑이죠. 이것의 성공에 대해 완전히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없다. 다시 말하면 그 민내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만족스러운 그런 설명을 하는 그런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은 없다는 거예요. 도적의 매너가 지리적으로 넓은 영역을 지배하던 1차 봉건 시대에 갑자기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규제하는 코드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코드는 어리석게 만드는 역설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도적의 매너가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을 지배하던 1차 봉건 시대. 다시 말하면 여자의 그 권리라는 게 굉장히 그 협소한 그런 시대죠. 예, 남성 우월 시대. 그런 시대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새롭게 규제하는 코드를 발견하는데 이게 민해상이에요. 궁정풍사랑이죠. 그것은 여성적 대상의 모호하고 수수께끼 같은 문제와 관련이 있다. 가장 무시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던 인간 대상인 여자를 가장 승화시키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민내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그 승화의 원형이 된 것이죠.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 그런 이 코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승화의 원형으로서 작동한 것이죠. 이 귀부인에 대한 칭찬, 봉사, 헌신, 사랑의 옹호자편에서 모든 종류의 감상적이고 틀에 박힌 행동의 대상으로 인해 한 논평가는 그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궁정풍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한 저서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여기서 이제 이 귀부인에 대한 그 사랑의 옹호자 편에서 모든 종류의 감상적이고 틀에 박힌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감상적이고 틀에 박힌 행동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의 그 상상계적인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민내사랑이라는 게. 상상계적인 역할, 환상 속의 사랑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틀에 박힌 행동의 대상이다. 틀에 박힌 행동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 틀에 박힌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행동의 원형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내사랑이, 궁정풍사랑이 승화의 그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순수한 의미의 승화 작업으로서의 현상을 어느 정도까지 설명할 수 있겠는가? 사물을 나타내는 값인 레이디라는 대상을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자세히 볼 수 있다. 이 여자라는 존재가 무시되던 아주 지극히 무시되던 사회에서 레이디라는 대상을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 레이디라는 말은 여성에 대한 그 존칭이죠.
그래서 여성을 승화시킨 그 승화의 대상으로 보는 개념이 레이디예요. 그래서 그런 도적 같은 풍조가 만연하던 시대에 어떻게 여자를 레이디의 위치에 승화시키는 게 가능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프로이드의 그 승화이론과 또 락강의 승화이론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이죠. 이 민내 사랑에 대해서는 분석 구조 측면에서 고려할 것이다. 락강은 이 민내 사랑을 감상적이고 틀에 박힌 행동이라는 차원에서 평가하지 않고 정신분석적 구조에서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락강 자신의 목표는 프로이드적 기여의 독창성을 그 진정한 가치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승화 개념에 있어서의 그 프로이드의 개념을 갖다가 그 프로이드가 기여한 이 독창성을 갖다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이 민내 사랑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이거죠. 창조의 아이디어는 우리의 생각과 함께 본질적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창조론적 용어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예? 우리는 이 창조라는 것이 이 승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우리가 가장 친숙한 생각의 모델로 여기는 진화론은 모든 동시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이상에 집착하는 방어의 한 형태예요. 종교적 이상에 집착하는 방어의 한 형태가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이상에 집착한다는 건 뭐죠? 창조주를 전능한 창조주로, 완전한 어떤 결여 없는 신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상상적 신이 되는 거고 종교적 이상이 되는 거죠. 진화론은 이런 종교적 이상에 집착하는 하나의 방어 수단이다 이거죠. 우리를 잘 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고 우리에게 완벽한 어떤 만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신, 일로 도피하는 게 바로 진화론이다 이거예요. 진정한 창조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창조의 개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창조주가 우리에게 명확한 위치에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하나의 전능하고 완전하고 전지한 살아있는 그의 그 권능을 발휘하는 그러한 창조주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위치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즉 신은 죽은 신으로 우리에게 위치하고 있다. 창조에 살아있는 위대한 신이 아니라 죽음으로서 말하는 신으로 위치한다. 이것이 창조의 근원이죠. 예.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죽은 신으로서 말하는 위치. 죽음으로서 말하는 신으로서의 위치. 이것이 바로 창조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락강이 얘기하고자 하는 창조는 이런 창조라는 것이죠. 프로이드는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프로이드의 신 개념은 죽은 신 개념이죠. 그 죽은 신 개념은 뭐로 존재하느냐? 언어로 존재하는 것, 말로, 빠롤로 존재하는 것이죠. 죽은 신의 말, 이게 쇼파르 아니에요? 죽은 아버지의 말, 이게 쇼파르란 말이에요. 신이 죽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것은 프로이드가 그의 신화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표현한 것이다. 예. 이 신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 아주 골치 아파요. 이 신이 죽었다는 것을 마치 이 세상에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방관하는 신, 그런 신은 죽은 신이다. 요따위로 해석하면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굉장히 모독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 악한 자가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등쳐먹고 속이고 억압하고 이 피해를 주는 것을 소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왜 가만 놔두느냐. 그런 악인들을 왜 가만 놔두느냐. 그런 의미에서 신은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이거는 기독교적인 해석도 아니고 이거는 프로이드적인 해석도 아니에요. 프로이드가 말하는 신이 죽었다는 것은 쇼파르로서의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써 말하는 신의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그 불의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불의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지. 신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우리 모두가 신이 죽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프로이드가 이 주제에 대해 그토록 강렬하게 반성하는, 고려하는 이유이다. 동시에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은 본래 죽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도 처음부터 죽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프로이드의 창조주에 대한 질문은 오늘날 그 수준에서 계속 기능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다. 이 죽은 상태로 기능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의 목소리로서의 아버지, 죽은 아버지, 죽은 아버지는, 육체로 죽은 아버지는 목소리로서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쇼파르예요. 법으로서의 아버지죠. 이것이 신이 죽은 신으로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 창조주, 이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 신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그건 뭐냐? 죽은 신으로 존재한다는 거. 그건 바로 법으로서의, 언어로서의, 규범으로서의 그 로고스로 존재하는 신이다 이거죠. 신이 죽었다는 의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신이 죽었다는 의미, 그것은 신이 사랑도 실천하지 않고 그 정의도 실천하지 않는 아주 이거 인간 사회에 아주 그 무관심하고 아주 방관하는 그런 그 존재로서의 신, 그런 신은 죽은 신이다. 그런 신은 믿을 필요 없다. 이런 의미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말하는 신,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써 자신의 법을 확증하는 신, 그런 의미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말하는 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음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사물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의 형식은 우리가 다뤄야 한다. 사물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 사물은 승화와 관련된 거다 이거죠. 사물은 승화. 그것은 프로이드가 충동의 심리학에서 고려하는 것인데 충동은 결코 심리학적 개념으로 제한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근본적인 존재론적 개념이며 뭐가? 사물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는 의식의 위기에 대한 반응이다. 사물이라는 개념, 이것은 심리학적 개념이 아니라 이건 정신분석적인 개념이고 이것은 존재론적 개념이고 이것은 의식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개념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식은 사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의식의 위기예요. 의식은 상징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계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실제계는 의식의 소화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제계에 있는 이 사물, 이것은 존재론적 개념이고 이거 그 정신분석적 개념이고 무의식적 개념이고 이것은 위기의 의식에 대한 개념이다 이거죠. 충동과 관련된 개념이다 이거죠. 사물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물화시킨다 할 때 사물화시킨다는 것은 두 가지 말이죠. 하나는 물화시킨다는 것과 하나는 승화시킨다는 것이죠. 예. 물화시키는 것으로서의 사물화가 있고 승화시키는 것으로서의 사물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승화시킴으로써 승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사물화죠. 그것이 충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궁정식 사랑은 사실상 모범적인 형태이자 승화의 패러다임이다 이랬어요. 궁정식 사랑은 민내의 사랑은 그 모범적, 승화의 모범적인 형태이고 승화의 패러다임이다. 이 주제에 대한 활발한 고고학적 관심과는 별개로 우리가 여전히 거의 죽은 형태의 예술에 대한 기록적인 증언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의 윤리적 파급 효과는 여전히 성별 사이의 관계에서 느껴진다는 것이 명백하다. 아직 이 민해상의 사랑에 대해서 예술에서도 그렇고 고고학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이건 뭐 증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의 윤리적 파급 효과는 여전히 성별 사이의 관계, 남녀 관계에서 느껴진다는 게 명백하다. 그렇지만 남녀 관계에서 느껴지는 이 민내 사랑이 모든 인간관계에 확장되는 것이죠. 예. 따라서 그러니까 단순히 남녀 관계에 제한될 수 있는 그런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미학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현상의 영향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승화의 중요성, 즉 정신분석에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다. 미학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현상, 민뇌사랑, 이 현상의 영향이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이것이 승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승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신분석과 관련돼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다. 역사가, 로망스 학자, 언어학자들은 역사적으로 등장한 궁정풍사랑의 현상을 확인 가능한 형태의 조건화로 축소시키는데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이 얘기는 뭐죠? 궁정풍사랑의 현상을 상징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개념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궁정풍사랑의 중심에서 문제에 접근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예. 궁정풍사랑의 중심에서, 궁정풍사랑에 대한 메타적 입장이 아니라 궁정풍사랑 그 자체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돼요. 프로이드 이론이 거기에 어떤 빛을 비추는지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 특정한 지점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승화에 관한 모든 것이 여기서 발전된 관점, 즉 남녀관계, 즉 부부관계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궁정풍 사랑의 이 중심 지점에서 우리는 승화의 문제를 출발해야 한다는 것은 승화의 문제가 단순히 남녀관계나 부부관계의 관점에서만 고려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죠. 반대로 나는 이 이해에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식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승화 공식의 원형이다 이거죠. 그 시작은 만일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안다면 프로이드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 승화 개념의 시작은 프로이드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승화 개념의 시작. 왜냐하면 궁정풍사랑은 충동과 관련돼서 이 아주 하찮은 존재였던 여자를 가장 숭고한 존재로 승화시키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충동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승화는 충동에 관련되어 있다. 그 충동, 아까 그 사물은 충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존재론적 개념이다. 여성, 이 궁정풍 여인에 대한 존재론적 승화, 존재적 승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충동과 관련되어 있다. 이건 의식 차원이 아니다. 이건 무의식 차원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와 같은 공식을 제시할 때 프로이드는 그것을 그렇게 제시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개념 공식이다. 이 개념 공식이라는 건 이 본질적인 공식이다 이 얘기예요. 본질적인 공식이다.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 이것은 프로이드에게도 아주 개념 공식이다 이거예요. 유전 공식, 유전자 공식, 아주 근본적인 공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한때 히스테리, 강박증, 편집증을 예술과 종교와 과학 담론과 관련시킨다. 그러니까 히스테리 담론은 예술에, 강박증 담론은 종교에, 편집증 담론은 과학 담론과 관련시킨다. 이러한 단서는 사물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승화의 기능을 주문할 공식을 일반성으로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승화의 기능과 관련해서 히스테리, 강박증, 편집증에서 이 승화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번에 설명이 나오겠죠. 예. 히스테리, 강박증, 편집증과 관련된 승화의 기능. 예. 이 세 영역에서 어떻게 승화가 기능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표현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 승화,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는 것이 이게 유전자 공식이에요. 개념 공식이라는 건 본질적인 공식이에요. 이 공식이 히스테리와 강박증과 편집증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예, 그걸 얘기하고 싶다 이거죠. 오늘 승화의 원형으로서의 궁정풍사랑, 이 이제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이렇게 한번 서론격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시고
생활에 좋은 결과 많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